이준석 후보만 45초 남아 있습니다. 예, 최근에 양당에서 4.5일제, 주 4.5일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4일제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앞에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정책을 얘기하시겠지만은 다 해준다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돈이야 뭐 땡겨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재정 이익을 부담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뭐 진성준 의원님도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가가지고 집권한 다음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허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그 전 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의 AI.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챗GPT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은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뭐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챗GPT를 저 같은 경우는 $22 정도를 주고 이제 유료로 쓰고 있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이 LLM을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 단계는 들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 소버린 AI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뭐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주체를 지정해서 뭐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뭐 고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 예산을. 그럼 민간 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하고. 그럼 예를 들어 한 3가지의 AI 시스템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를 같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그런 AI 그렇죠. 네. 천하통일해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걸 막을 필요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거와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2번 쓰여지느냐, 3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예. 네. 제가 그럼 다음.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서 네, 이준석 후보.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일리 핫해진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지언 승수 효과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델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동작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서로 뭐 처음에는 뭐 외상 취소 이런 거였지만은 뭐 돈을 갚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요,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온대 정육점에다가 소고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과일 가게 과일 결제하고 그럼 몇 천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은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뭐 두 분의 경기도지사가 계시지만요.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성장세가 높고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은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의원님 10초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열심히 뛰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데를 만들고 또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돌린다.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성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지역 화폐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게 가능한지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미 학계에서도 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냥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 돌봄,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굉장히 도덕적 해이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쟁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근에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방산과 조선업 역시 전략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접근으로는 외교 안보의 복잡한 전략 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친중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참 그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 또 다른 것이죠.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 게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 예. 좀 하게 하고 하시죠. 네, 답변 30초 시간을 보장하셔야 그래서 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것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또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 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외교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양안 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해남의 솔라시도 그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가지고 풍력 발전,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이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라도에선 위에 영광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공약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및 운영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터빈 분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m/s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SS라고 하는 시스템을 넣는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ESS라는 것도 하루 이틀 버티고 2, 3일 버티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태풍 같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4, 5일 동안 만약 풍력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게 되면은 계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면은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께서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수출 전문 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겠다 하셨는데요. 이게 AI 전문 인력도 20만 명 양성하시겠다 그러고 뭐 좀 규모가 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한 해에 20만 명씩 태어난 상황 속에서 수출 전문 인력 10만 명은 어떻게 양성하겠다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출 전문 인력은 꼭 미국이나 이런 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에 관련 학과만이 아니고 또 인문계, 그냥 예능계, 체육계 이렇게 나온 분들도 세일즈를 한다든지 수출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 기관이나 또 기업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뭐 10만 명, 20만 명 하는 게 아니고 제 임기 중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옛날에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통제욕을 수용하면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적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된다. 결국 불응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최근에 HMM의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하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직권남용이고 이재명 후보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먼저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의 등을 돌리고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서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을 받게 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입을 맞춰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이해도는 나쁘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은 어디 있을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다 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단 말입니까?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주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말을 바꾸는 노쇼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순 없습니다.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예, 방금 전에 권영국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공약한 것은 최저임금을 그리고 법인세를 지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방금 권영국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이 우려된다. 그러면은 그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율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 네. 양국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량안보 차원이라 보기에는 양국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지금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을 일정 가격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 산업인 주식,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를 올리는 길이겠죠. 그런데 가끔씩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작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을 예측해서 충분히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가지고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쓰려고 대체작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뭐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조 원이 USDT, 든다.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하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거죠.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뭐 여쭤볼 수 1대1로 있겠는데요. 한다고요. 1대1이면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자, 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 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그냥 이야기해 버리되면은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나이 같이 또 어떤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답을 좀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뭐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 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낙선 목적 뭐 이런 거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뭐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건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에 찾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악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막 공표하는 건 처벌해야죠.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어쨌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나눠서 얘기해 일단은 주시죠.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권영국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대표 된 다음에 실제로 여러 토론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현재 입법 제한된 것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또 용인할 수 있는 차별은 용인한다 이런 식의 완화된 버전도 있고 보편적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간략히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에 뭐 학력, 학벌, 고용 형태, 인종, 종교, 또 성별,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 부분에 예, 그 사실 정의당에서 제가 과거에 공천 기준 같은 걸 보면은 네. 뭐 차별금지법을 얘기하지만은 전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 전과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이 제약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이죠. 이미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형을 살았던 부분하고 또 기존의 그 전과와 자기 하는 업무의 관계에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되었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가불해서 쓰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